여러분 영어 어떠세요? 좀 잘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국의 어떤 영어에 대한 되게 이상한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 수준으로 영어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고요. 학습을 하는 시간의 투자, 또한 사실 금액적인 투자도 상당히 많이들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능이나 토익이나 토플이나 그 사실 너무 이런 시험에 영어 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막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만점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긴 해요. 그런 거 원하는 점수가 처음에 안 나와도 또 다시 이렇게 투자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거 꼭 만들어내는 어떤 지극정성의 영어 문화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한 길 나갔다가 어떤 외국인이랑 마주쳐가지고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마디도 내뱉지를 못하고 심지어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아니, 투자한 거 이만큼인데 12년 넘게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있는데 침묵이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뭐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건가? 이런 거는 아닐 텐데 말이죠. 노력은 분명히 많이 했을 건데 말이죠.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영어가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결과가 안 나고 있는 걸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너무 다른 거를 알려주고 싶고 너무 이런 걸 활용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고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실보다 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정답 사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99% 이상의 상황에서 커리어 아니면 능력 이런 거에 있으면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거를 그냥 하나의 큰 시험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지어 어디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영어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험들이 온갖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엔 삶 자체가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가 기본으로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시험이 결국 거의 매개체로서 사회 구조에 그렇게 녹여져 버리면은 시험의 공정성이 중요해지겠죠. 이런 건 사실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수능은 도입할 거냐 안 도입할 거냐, 수능을 도입했는데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무조건 나오는 게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은 건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논리들은 있는 거고 계속 다시 그걸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험이 있으면 공정성이 필요하고 공정성이 있으려면은 결국 정답이 필요하고 객관식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 만들 거면 또 시험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이 시스템 안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칠 때 그리고 배울 때 소통의 수단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평가의 도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에서는 영어가 평가잣대예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정답을 그러면은 찾아야 되는 건데 영어를 좀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문법을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답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12년 넘게 정답을 찾으라 그랬더니 시험에는 맞는데 실제 세상에 맞지가 않은 거를 경험해보면 그러면 그때 확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 돈 다 투자를 해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12년 넘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안 되는 게 뭘까? 에 대한 답답함이 진짜 넘치고, 그리고 거기서 정답을 내가 못 찾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당연히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12년 넘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답이 안 나온 거면 나는 그냥 정답이 안 나온 사람이겠네? 라는 결론을 내리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엉뚱한 길에 집중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달려온 방향이 엉뚱한 방향이라서 아닐까요? 흔히 한국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한국인의 종특 같은 게 있다면 완벽주의?
일까요? 그래서 뭐 워낙 잘해야 돼 라는 이런 사회적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어떤 이 사회에서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금방 문법이 되더라고요. 문법이 정확하고 완벽해야 뭔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학교에서 자꾸 그거를 가지고 막 학습을 시키고 뭐 무슨 시제 무슨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뭐 용어를 외워야 되고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문법을 외워야지 잘한다라는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그런 완벽주의 덕분에 언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지만, 실제로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언어를 습득을 하는 거랑 이 접근법이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는 과학적인 논리의 정반대 방법이에요. 아이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결정시기 가설들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이미 채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부딪히고 하면서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걸 다 그냥 터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언어는 그렇게 뇌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외우고 완벽하게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해도 습득이 안 되는 게 언어입니다. 문법을 알아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점수를 받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어떤 양식에 맞추기엔 맞는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영 이론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막 팔이 무슨 각도로 가야지 막 이런 거를 막 도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무슨 뭐 35도의 각도로 이렇게 오른쪽 팔을 들어 올려서 이런 거를 외워가지고 그런 걸 먼저 한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돼요. 물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다 알아야 돼, 완벽해야 돼 이러면은 틀리기가 무섭겠죠. 틀리기 싫은 거겠죠.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완벽주의가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정체를 진짜 알아야지 이 부분을 극복하고 영어를 잘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의 뿌리에 있어서, 두려움의 뿌리에 있어서 교실에서 문법만 가르친다 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큰 문제일까요? 언어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가르치는 그 언어 교육을 할 때 쓰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숙달도 평가, 활용도 평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기존에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선언적 지식이랑 철차적 지식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말이에요.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면 선언적인 거니까 그 문법 규칙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거를 배우는 거랑 비교를 하려면, 자전거 설계도를 주고 자전거의 원리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암기를 하는 거가 문법을 미리 그 규칙을 배우는 것처럼 선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알려준다. 이런 교육이에요. 그리고 절차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지식이라고 하면은 무슨 인풋이 있으면 다른 아웃풋이 그런 다른 게 생겨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말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러면 자전거의 설계도를 보고 이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자전거를 주고 타봐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굴러갈 때 내 몸이 이렇게 가야 되겠네 하고 이랬던 상황적인, 절차적인, 순차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할 때, 주로 영어 교육을 할 때는 선언적 지식만 했어요. 이 영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이런 걸 외워두세요. 이런 거 한 다음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선언적인 지식에 집중을 하고, 그게 8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자전거의 설계도를 제가 조금이라도 못 이해했으면 올라탈 때 넘어질 거다, 다칠 거다 라는 이 생각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뇌에 어떤 정서적인 필터가 생기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외워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이건 선언적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출발을 안 하고 이 필터 때문에 해보지도 않아요. 자전거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영어를 하지도
않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필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언어 습득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부딪히고 해봐야 실수를 통해서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걸 해보는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해보는 거를 아예 필터를 통해서 차단을 해버리면은 그냥 셧다운 버튼을 누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뇌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켜져 있잖아요, 원래? 이걸 끄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 꺼.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영어를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배울 수는 없고 그냥 외워두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죠? 잠시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아주 특별한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똑똑하시고 지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엄 멤버십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12월에 론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그름이 있어야 되는데 멤버십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정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멤버십 이름뿐만 아니라 그 멤버가 되실 수도 있는 여러분을 칭할 때 부를 수 있는 닉네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전으로 진행을 할 건데 2등, 3등은 별다방 2만원 상품권, 그리고 1등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시는 분께는 지식인 꿀템 크레마 페블 1리더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여러분의 귀하고 멋진 아이디어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 영어 과목에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기보다는 영어 진짜 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영어라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다. 내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고 그 웨이트를 들지 못해도 그런 드는 행동들을 자꾸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어학이나 이제 언어 습득에 진짜 잘 맞는 방법들 중에 2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Krashen의 이제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이론에서 나온 거고요. 이해하기 가능한 입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기 가능한 입력. 그러면 다 이미 이해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입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comprehensible input,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다 완벽하게 알아듣는다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100가지 영어 단어를 주면 이것 중에서 100개 다 모르는 경우보다는 한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이상을 어느 정도 아시면 그 모르는 것들까지 이렇게 섞어서 갖고 놀았을 때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개 다 모르시면은 그러면 그거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게 현재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의 실력. 그러면 이거에 딱 맞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헐 어려운 거 말고 이런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Krashen의 연구를 보면 comprehensible input의 어떤 약자가 있거든요. 이제 I+1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인지를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어려운 걸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운동에 비하는 게 더 말이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이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데 원래 들 수 있는 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안 되네? 이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60kg, 80kg 이렇게 들 거다 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은 어려운, 하다가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의 어떤 수위 조절을 하실 때 너무 갑자기 어려운 거를 하기보다는 지금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거를 선호하시면은 그게 진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의 도전을 조금 더 찾자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째 방법은요, 나의 중간 언어를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언어 학계에서 interlanguage라고 부르는데, 요건 이제 Krashen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첨스키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어학자들이 그렇게들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애초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 그냥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 없으면 사실 생존조차 안 됐겠죠. 그런 게 애초에 있으면 갖고 있는 그 어떤 자연스러운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쓰는 소통 방법을 적용해보고 이게 먹히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추측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하고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스키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어를 배우는 것이 나의 가설을 끊임없이 검증해보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과신이 얘기를 할 때는 결국 이제 interlanguage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내가 그러니까 제가 영어 원어민이에요. 한국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 한국어 단어들 몇 개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갖고 당연히 언어는 이런 거겠지 하고 그거를 응용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 새가 있다. 이런 문장이 있죠. 근데 단어들만 이렇게 알려주고 언어의 구조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문법을 모를 거 아니에요. 하늘에 새가 있다. 그러면 새가 하늘에 있다. 있다. 하늘에 새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추측한 대로 그냥 막 던질 거예요. 맞는 문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단어를 주시잖아요. 비행기. 그러면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왜 이따가 그때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거 언제 쓰고 언제 말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하늘에 새가 있다라고 했으면 새가 그 부분이지 bird이었으면은 비행기가 plane이었으면 그러면 아마 하늘에 비행기가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서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그렇게 던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한 단어 더 알려주는 거예요. 드론. 오케이. 하늘에 드론가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새가 비행기가 이제 드론만 알려주는데 그러면 패턴이 이런 거 아닐까? 추측을 해서 드론가 있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완벽하지 않은 언어 체계가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갈 거예요. 자기가 당연시 하고 있는 이런 거겠지 추측하는 그 언어의 그거가 interlanguag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국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냥 엉뚱하게 상상했던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어중간에 있는 가상의 언어를 만들어 가다가 결국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까지 만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고 그게 이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이 interlanguage, 이 중간에 있는 언어가 어색한 상태를 무조건 거쳐야 그 진짜 것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중간 언어는 생길 거다. 나의 중간 언어는 틀린 게 아니고 살아나야 되는 거다.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초고일 뿐인데 이 초고조차 버리면은 출판을 못하죠. 그러면 이 초고를 사랑하고 계속 그거 원고를 다듬어 가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가 어쨌건 왜 원어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실력을 더 좋게 개선시키는 게 포인트인 건데 이런 식으로 comprehensible input 그리고 이제 중간 언어 이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하고 그 부딪혀가는 영어 근육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돌직구 던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존 방법대로 하면은 완벽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일 회의가 취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장이 오케이. 문법 다 오케이. 내일 회의가 취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가 먼저 가지? 내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회의를 회의가 내일 회의가 이미 되었는지 내일 회의가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문법이 생각나지 않아도 무슨 문법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상황이면 그냥 던지시면 돼요. 미팅 내일 있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합격. 오케이, 다음 단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소 무슨 말을 궁금하다. 어떻게 그거 영어로 뭐지? curious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걸 던지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 완벽한 문장이 안 돼도 미팅 내일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시잖아요. 이런 초급 한국어 이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네 단어만 이렇게 던지면 80%의 의미 전달은 됐어요. 그 나머지 20% 정도 차지하는 뭐 완벽한 문법에 뭐 이런 것들은 그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일단 던지고 그 다음에 다듬고 던지고 다듬어야지 다듬고 던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과목을 그러면 접근을 했을 때, 이젠 뭐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뭐 무조건 다 그냥 평가 도구로서 영어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다 도움이 안 되네? 이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해보시기 나름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워낙 이렇게 뭐 정답사회, 뭐 시험 위주, 그러면 암기를 해야 돼. 나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 하고 여기서 또 평가를 실제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를 그런 식으로 쓰기를 하는데,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사회생활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언어 실력을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있지가 않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증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진짜 많이 주변에서 보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지를 아실 텐데, 나 이거 알아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 알았어? 자격증처럼 영어를 가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력으로서 영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누군가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어떤 평가가 생길 거다라고, 이런 걸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상황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은 결국은 습득이 안 이루어지고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의 영어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언어의 본질에 좀 맞는 방법으로 가면 그런 절차적인 어떤 지식에 집중을 하고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언어는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성장의 도구다. 그러니까 쓰임이 있는 거고 사용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배우는 과정이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의미를 좀 전해보고 안 되면 왜 이렇게 막히지? 모르겠네? 다시 해볼까? 틀린 거를 조금 조절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하고, 그러면 이거 통하네? 요건 키파하고 또 다시 소통을 하자 하고 소통을 해서 또 안 됐네? 이건 뭘까? 하고 점점 쌓아가는 형태예요. 그 무한 반복에 쌓아가는 과정이고, 실제로 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냥 즉흥적인 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는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하신 거예요? 아마 전자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점점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확실히 이 활용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그동안 영어를 배우면서 뭐 제가 단어 많이 외웠어요, 많이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하세요. 그냥 그걸로 시작, 그걸로 던지고, 어색해도 틀려도 오케이. 오히려 틀려도 오케이가 아니라 들려야 해요. 여러분이 영어를 하는데 틀리면 안 된다 에서 틀려도 오케이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려야지 돼요. 들려야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걷는 법을 안 넘어지고 배울 순 없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고 영어 배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거면은 물에 안 들어가고 수영의 원리만 외워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절차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엉뚱하고 어색하고 얼음증이 있어도 일단은 부딪히면서 하시면은, 그러면 그거 하는 날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공부보다 영어 써먹기를 더 이제 응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영어에 대한 착각들이 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어가 안 되는 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영어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시도조차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 스스로에게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세요. 그러셨으면 좋겠고, 족쇄를 풀어가지고 이제 평가 시험지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세상과의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좀 써보겠다, 해보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일취월장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 학습이 아닌 습득을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를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달려볼까요? 바이바이.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